45년입니다. 45년 동안 그 사람 밥을 차렸습니다. 45년 동안 그 사람 양말을 개었습니다. 45년 동안 그 사람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밥상 앞에 마주 앉은 그 사람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나 이제 혼자 살고 싶어. 그 말 한마디에 45년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이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허무해서 울음도 분노도 그 어떤 감정도 제대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음만 나왔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어딘가에 살고 있는 이름도 빚도 없이 살아온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이순자입니다. 1953년생, 올해로 71입니다. 경상북도 안동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농부였고 어머니는 어머니였습니다. 그 시절 여자의 어머니는 그냥 어머니였지 다른 이름이 없었습니다. 저도 그 어머니를 닮아 자랐습니다. 학교를 마치면 밭에 나갔고 밭에서 돌아오면 부엌에 들어갔고 부엌에서 나오면 잠이 들었습니다. 꿈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한테 글을 가르치는 사람. 그 꿈을 품고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공부를 뭐하러 하노? 시집이나 잘 가면 되지. 그 말이 제 꿈의 마지막이었습니다. 26의 중매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박성칠. 그때 나이 32. 키가 크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딱 2마디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말 없는 남자가 속이 깊은 법이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평생을 믿었습니다. 45년 동안 믿었습니다. 결혼식은 1979년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할 때였지요. 하얀 한복을 입고 패백을 드릴 때 시어머니가 저한테 대추와 밤을 던지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많이 낳아라. 저는 그 말에 꼭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그래야 이 집에서 내 자리가 생긴다고. 그때 저는 그것이 인생의 목표인 줄 알았습니다. 신혼 시절 남편은 대구에서 작은 철물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집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역할이었습니다. 그것이 의무였습니다. 그것이 삶이었습니다. 가끔 외로웠냐고요? 외롭다는 감정을 느낄 여유도 없었습니다. 아침밥 짓고 빨래하고 시장 보고 저녁밥 짓고 거기에 시어머니 수발까지 하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도 몰랐습니다. 외로움은 사치였습니다. 저한테는 결혼 2년째 되던 해에 딸 미경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가요? 하고 묻고 싶었지만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아들 현수가 태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고생했다. 그 한마디에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드디어 이 집에서 내 자리가 생겼다는 생각에, 드디어 며느리로서 할 도리를 다했다는 안도감에, 지금 돌아보면 참 슬픈 일이지요. 아들을 낳아야만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지금 이 이야기 혹시 내 이야기 같다고 느끼시나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어머니들이 똑같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45년 후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이 둘을 키우면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1980년대가 지나고 90년대가 왔습니다. 남편 철물점은 조금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그 사이 반찬 가게를 하나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도 보태야 하고 집을 좀 더 넓혀볼까 하는 생각도 있고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을 가고 반찬을 만들고 가게 문을 열고 저녁에는 아이들 저녁을 차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가끔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냐? 저는 항상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정말 괜찮았을까요? 아니요.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냥 괜찮다고 하는 게 편했습니다. 불평을 해봐야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아이들이 크면서 집안이 조금 활기를 찾았습니다. 딸 미경이는 영리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서울로 대학을 갔습니다. 처음으로 제 안에 있던 꿈이 딸을 통해 이어지는 것 같아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들 현수는 명랑했습니다. 친구도 많고 어디서나 잘 어울렸습니다. 남편을 닮았습니다. 생김새가. 저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제 삶의 의미였습니다. 아이들이 제 기쁨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과 대화가 점점 줄었습니다. 하루에 나누는 말이 밥 먹어요. 응. 오늘 어떻게 됐어요? 그냥 아이들 학원비 냈어요. 알았어. 이 정도였습니다. 그게 부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이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게 없었습니다. 이웃집 순이 언니도 그랬고 아래층 명자 씨도 그랬고 그냥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다 떠난 건 2005년 무렵입니다. 미경이는 결혼해서 분당에 살고 현수는 취직해서 서울에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아이들 뒷바라지 하느라 지쳤던 몸이 쉬어가는 것 같아서. 그런데 조용함이 길어지니 뭔가 이상한 게 느껴졌습니다. 집안에 남편과 저 둘만 남았는데 우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45년을 같이 살았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반찬 가게는 2010년에 정리했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새벽부터 서서 일하는 게 무리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제 좀 쉬세요 하셨고 저는 처음으로 쉬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쉬는 게 이상하게 더 힘들었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TV를 보다가 졸고 졸다가 일어나서 또 TV를 보고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나? 나는 지금 어떻게 사는 건가? 그런 생각들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철물점을 2015년에 접었습니다. 65이었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니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이제 둘이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겠구나. 같이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집에 와도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TV만 봤습니다. 제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하고 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원래 저런 사람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저녁에 같이 앉아서 뉴스라도 봤는데 요즘은 밥을 먹고 나서 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방이 언제부터 따로였냐고요? 아이들이 다 크고 나서부터입니다. 남편이 먼저 자기 방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코를 고니까 내가 잠을 못 자잖아. 그 말이 배려인지 거리두기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나요? 이분 이야기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셨나요? 맞습니다. 남편에게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그 충격적인 사실이 곧 밝혀집니다. 2018년 겨울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나가서 걸어다니고 헬스장도 등록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됐다 싶었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좋은 일 아닌가 하고. 그런데 이상한 건 남편이 머리를 자주 감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이틀에 한 번 감을까 말까 했는데 매일 아침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옷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아무 옷이나 입고 나갔는데 요즘은 새 옷을 사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 와이셔츠를 세탁하다가 냄새를 맡았습니다. 여자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니겠지. 잘못 맡은 거겠지. 아니면 옷가게에서 뭔가 묻은 거겠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의심이라는 건 한번 들어오면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남편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 가끔 밖에서 전화를 받고 들어온다는 것, 저와 눈이 마주치면 어색하게 시선을 피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조각조각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핸드폰을 열어보았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비밀번호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비밀번호 하나에 모든 걸 알아버렸습니다. 확인도 하기 전에 이미 알았습니다. 심장이 떨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울면서도 이상했습니다. 왜 우는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배신감 때문인지 억울함 때문인지 아니면 이미 예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확인이 되어서 서글픈 건지. 며칠 후 저는 딸 미경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지 않냐? 미경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말하려다가 그냥 넘겼습니다. 아니야. 그냥 물어본 거야. 아이들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저 혼자 해결해야 할 일인 것 같았습니다. 2024년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 10월이었습니다. 저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시금치 넣은 된장찌개. 남편이 들어와서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저도 앉았습니다. 평소처럼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 할 말이 있어. 저는 밥을 먹다가 멈췄습니다.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 이제 혼자 살고 싶어. 정적이 흘렀습니다. 된장찌개에서 김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TV에서는 뉴스 앵커가 무언가를 읽고 있었습니다. 냉장고에서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세상은 그 순간 끝이 났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뭐?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남편은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혼자 살고 싶다고. 각자 살고 싶어. 저는 또 웃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날 밤 남편은 말했습니다. 45년 동안 살았지만 자신은 한 번도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산 적이 없다고.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고. 이혼을 하자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각자 따로 살자고. 서류는 그대로 두고. 저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내내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45년 동안 내가 한 일이 무엇인가?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아이들 도시락을 쌌습니다. 시어머니 약을 챙겼습니다. 남편 와이셔츠를 다렸습니다. 반찬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를 댔습니다. 명절에 전을 부쳤습니다. 제사를 모셨습니다. 아팠어도 아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어도 힘들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혼자 살고 싶다고요? 45년을 바친 여자에게 돌아온 답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음이 더 충격적입니다. 남편이 혼자 살고 싶다고 한 진짜 이유가 밝혀지는 순간 이 여자는 결코 예상하지 못한 선택을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여자 있는 거죠?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여자가 생긴 건 아이들이 떠나고 나서 몇 년 후부터였다고 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사진 동호회를 했는데 거기서 만난 여자라고 60 초반의 여자였습니다. 남편보다 4살 아래 이혼한 여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무너졌냐고요?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짐이 이상했습니다. 통곡을 했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한테 당신이 사람이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가라앉고 나서 남은 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허무함이었습니다. 45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뭔가 이 허무함이 분노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며칠 뒤 딸 미경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먼저 아이들한테 연락을 했다고, 본인이 직접 말하고 싶었다고. 미경이는 울면서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는 또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앞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습관이었습니다. 괜찮다고 하는 습관. 혼자 사귀는 습관. 45년 동안 몸에 밴 습관. 남편은 그 후에도 한동안 집에 있었습니다. 이상한 동거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각자 밥을 챙겨 먹었습니다. 낮에는 각자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밥을 차려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4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 밥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작은 것 같지만 저한테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많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원망해야 하는 건 남편인가? 아니면 남편을 그렇게 만든 상황인가? 아니면 나 자신인가? 이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부부였을까?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두 사람이었던 건 아닐까?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을까? 아니면 그냥 역할을 해왔던 걸까? 어느 날 밤 서랍을 뒤지다가 오래된 사진첩이 나왔습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 때 사진,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사진 속에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보이는 것들. 그때는 몰랐는데 아이를 안고 있는 제 얼굴이 웃고 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피곤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나는 행복했던 적이 있었나? 그 질문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딸 미경이가 내려왔습니다. 주말에 혼자 내려와서 저랑 둘이 앉아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미경이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잘못한 거 없어요. 아빠가 잘못한 거예요. 저는 미경이 손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알아. 그런데 말을 잇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아빠보다 내가 더 슬퍼. 아빠한테 화나는 것보다 내가 너무 불쌍해서. 미경이가 더 크게 울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 남편에 대한 분노. 그것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연민.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나는 왜 한 번도 내가 원하는 걸 해보지 않았을까? 나는 왜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내가 행복한지 물어보지 않았을까? 그 무렵 동네 보건소에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무슨 상담을, 내가 뭐가 어때서 상담을 받아. 그런데 딸이 권유했습니다. 엄마 한번 가봐요. 그냥 이야기만 하는 거래요. 요즘 어떠세요?
저는 괜찮아요라고 하려다가 처음으로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모르겠어요. 뭘 모르시겠어요? 내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내가 슬픈지 화가 난 건지,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 건지 다 모르겠어요. 상담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것부터 찾아봐요. 상담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꿈을 꺾었던 이야기, 결혼 후 한 번도 내 이름으로 산 적이 없다는 이야기, 항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엄마로 살았다는 이야기, 이순자라는 이름이 사라진 지 오래됐다는 이야기, 이야기를 하면서 울었습니다. 참 많이 울었습니다. 상담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충분히 잘 사셨어요. 지금 느끼시는 게 슬픔인지 분노인지 그게 어쩌면 지금까지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드디어 나오는 거일 수 있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억눌러왔던 감정들. 맞습니다. 저는 45년 동안 참아왔습니다. 화나도 참고, 슬퍼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 그 감정들이 아직 제 안에 있었습니다. 썩지 않고, 남편은 2달 후 짐을 쌌습니다. 이사를 나갔습니다. 같은 동네에 작은 원룸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짐을 싸는 날 저는 부엌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남편이 나가는 날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냈습니다. 나중에 상담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감각한 게 아닐 수 있어요. 어쩌면 어머니 안에서 뭔가 결정이 된 거일 수 있어요. 이제 그 사람 때문에 울지 않겠다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빈집에 혼자 남은 이분. 보통이라면 여기서 무너지거나 절망할 것 같지요? 그런데 이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빈집에서 이분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남편이 나가고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제가 먹고 싶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싫어해서 평생 집에서 못 만든 것. 홍어 무침. 저는 홍어를 좋아합니다. 그 독한 냄새가 좋습니다. 코를 찌르는 그 향이 좋습니다. 남편은 냄새가 난다고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45년 동안 집에서 한 번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시장에 가서 홍어를 사왔습니다. 막걸리도 한 병 샀습니다. 혼자 상을 차렸습니다. 홍어 무침 막걸리 한 잔. 그리고 먹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맛있어서 45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슬픈 건지 기쁜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오래전부터 꼭 가고 싶었던 곳에 전화를 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 서예 강좌를 등록했습니다. 왜 서예냐고요?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제 글씨가 참 예쁘다고 하셨습니다. 순자야, 내 글씨 보면 마음이 차분해진다. 그 말을 평생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한번 서예를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수십 년 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다른 일들이 먼저였습니다. 아이들, 남편, 집안일. 이제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서예 수업에 갔을 때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1요. 어머, 늦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붓을 처음 잡는데 나이가 어디 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좋던지. 붓을 잡았습니다. 50년 넘게 부엌 칼만 잡던 손으로 붓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선이 흔들렸습니다. 삐뚤삐뚤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틀려도 괜찮았습니다. 잘못 그어도 괜찮았습니다. 다시 하면 됐습니다.
삶도 이렇게 다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예 수업에서 친구가 생겼습니다. 박정혜 씨 68, 최경순 씨 73. 셋이서 수업이 끝나면 커피 한 잔씩 마셨습니다. 정혜 씨는 남편을 5년 전에 떠나보냈다고 했습니다. 경순 씨는 이혼을 10년 전에 했다고 했습니다. 셋이 다 다른 사정인데 처지는 비슷했습니다. 오래 살았지만 아직도 자신이 뭘 원하는지 모른다는 것. 남을 위해 살다 보니 나를 잃었다는 것. 이제야 나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 어느 날 경순 씨가 말했습니다. 언니, 나는요. 이혼하고 나서 처음 1년이 제일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달라졌어요? 내가 결정하는 게 달라졌어요. 뭘 먹을지, 어디 갈지, 몇 시에 잘지. 그 작은 것들이 다 내 결정이 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몰랐어요. 예전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자유. 나는 자유로웠던 적이 있었나. 서예 수업, 새로운 친구들, 혼자 먹는 홍어 한 접시. 이분의 삶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남편에게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뭐라고 연락이 왔을까요? 남편이 이사 나간 지 석 달째 되던 날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밥 한번 먹자. 저는 한동안 그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밥 한번 먹자.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만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일주일 후에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좀 이상했습니다. 나 몸이 좀 안 좋아. 알고 보니 남편이 심장 검사를 받았는데 부정맥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거였습니다. 심각한 건 아니라고 했지만 관리를 해야 한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미웠는데, 배신당했는데, 화가 났는데, 그래도 걱정이 됐습니다. 45년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화가 나도 몸에 밴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칠 고민하다가 병원에 같이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앞에서 남편과 나란히 앉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저는 잠깐 망설였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아내예요. 나오면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고마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와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병원에 갔을까? 아직도 이 사람이 불쌍해서? 아직도 이 사람이 걱정돼서? 아니면 그냥 45년이라는 시간이 아직 내 안에 있어서? 답을 모르겠었습니다. 상담 선생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간 건 아마도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머니 자신을 위해서일 수 있어요. 스스로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게 지금 어머니가 달라진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병원에 안 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걱정이 되어서가 아니라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눈치가 보여서. 지금은 달랐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간 거였습니다. 내가 결정한 거였습니다. 남편과 가끔 연락이 오갔습니다. 아이들 문제로, 건강 문제로. 그런데 예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남편한테 연락이 오면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내가 잘못한 게 있는지. 이제는 그냥 연락을 받았습니다. 용건만 이야기하고 끊었습니다. 담담했습니다. 이 담담함이 처음에는 낯설었는데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담담함이 싫지 않았습니다. 서예를 배운 지 6달이 지났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글씨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보다 선이 훨씬 안정됐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사람이 안정되니까 글씨도 안정되나 봐요. 선생님이 웃었습니다. 서예를 통해 안정을 찾아가는 이분.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에는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딸 미경이와 나눈 대화. 그 대화에서 이분이 한 말이 저를 완전히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딸 미경이가 내려왔습니다. 저와 미경이는 서예 수업이 끝나고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미경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요? 진짜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짜로 어떨까? 모르겠다. 아직도 모르겠어. 근데요? 무섭지는 않아. 예전에는 혼자라는 게 무서웠거든. 누가 없으면 어떡하나 싶었거든. 근데 지금은 혼자가 그냥 혼자야. 무서운 게 아니라 그냥 내 시간인 거야. 미경이가 한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많이 달라졌어요.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진 건지 정확히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남편 생각을 했습니다. 밥은 뭘 해야 하나? 오늘 어디 나가나? 몇 시에 들어오나?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오늘 날씨가 어떤가? 오늘 서예 수업이 있나? 오늘 경순 씨한테 연락해 볼까? 작은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변화가 제 삶을 아주 조금씩 바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잠이 깨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4시. 예전에는 이 시간에 일어나서 밥을 지었습니다. 자동으로, 습관으로. 그런데 그날 새벽에는 그냥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아직 어두웠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저 별을 언제 마지막으로 바라봤을까? 새벽에 밥 짓느라 바빠서 하늘을 볼 여유도 없었는데 별이 이렇게 많았구나. 하늘이 이렇게 넓었구나. 이상하게 그 새벽 하늘이 위로가 됐습니다. 미경이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새벽 별 사진. 미경이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 이렇게 새벽에 깨서 별 보고 있어요? 걱정되잖아요. 저는 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 지금 행복해. 보내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했구나. 언제 마지막으로 이 말을 했을까? 아니, 처음 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진심으로 이 말을 한 게 어느 날 상담 선생님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어머니, 지금까지 살면서 어머니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본 적이 있으세요? 아이들이나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찬 가게 했잖아 싶었는데 그것도 아이들 학원비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71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나를 위해 서예를 배우고 있다는 것. 그 사실이 슬프기도 하고 동시에 다행이기도 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분이 상담 선생님에게 한 말, 그리고 상담 선생님이 이분에게 준 마지막 조언. 서예 수업에서 선생님이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자기가 가장 쓰고 싶은 글귀를 써오세요. 저는 며칠을 생각했습니다. 뭘 쓸까? 사자성어? 좋은 말? 그런데 결국 제가 고른 건 이것이었습니다. 이순자. 내 이름이었습니다. 내 이름 3글자를 예쁘게 써왔습니다. 선생님이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이게 제일 예쁜 글씨예요. 저는 웃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작품을 지금 제 방에 걸어두었습니다. 이순자. 남편의 아내가 아닌, 아이들의 어머니가 아닌, 박성칠의 집사람이 아닌 그냥 이순자. 45년 만에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남편과는 어떻게 됐냐고요?
이혼을 했냐고요? 아닙니다. 이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합친 것도 아닙니다. 남편은 여전히 원룸에 삽니다. 저는 여전히 이 집에 삽니다. 한 달에 한 번쯤 아이들 문제로 만납니다. 가끔 남편이 밥을 먹자고 연락을 합니다. 2번 중에 1번은 갑니다. 이상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지금 제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혼을 안 했냐? 그 인간이랑 왜 아직도 밥을 먹냐? 자존심도 없냐? 저도 압니다. 이상해 보인다는 걸.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45년이라는 시간을 잘라낼 수는 없습니다. 그 시간이 다 의미 없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좋은 시간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함께 키운 시간, 가게가 잘 됐을 때 함께 기뻐하던 시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함께 울었던 시간, 그 시간들이 가짜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제가 더 중요합니다. 남편보다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게 71살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입니다. 딸 미경이가 최근에 저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해요? 그 긴 세월 그렇게 산 거.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후회. 반은 후회하고 반은 안 해. 왜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너랑 현수가 없었을 테니까. 너희는 내가 그 세월을 바쳐서 얻은 거잖아. 그건 후회 안 해. 근데 나 자신을 너무 없애버린 건 후회해. 내가 원하는 걸 단 한 번도 먼저 생각하지 않은 건 후회해. 미경이가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왜 내가 미안해? 내가 뭘 잘못했어? 엄마가 그렇게 사는 동안 몰랐던 것 같아서. 저는 미경이 손을 잡았습니다. 몰라도 돼. 엄마가 보여주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알면 되잖아. 너는 그렇게 살지 마. 너는 내 이름으로 살아. 너는 내 이름으로 살아. 이분이 딸한테 한 이 말이 사실은 이분이 45년 만에 자기 자신한테 처음으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이분이 우리한테 전하고 싶은 말. 오늘도 저는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예전처럼 밥을 짓지는 않습니다. 늦지막이 일어나 커피를 끓입니다. 요즘 커피 맛을 알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너무 바빠서 커피를 제대로 마신 적이 없었습니다. 커피를 들고 창가에 앉아 잠깐 바깥을 바라봅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습니다. 비가 올 것 같습니다. 비가 오는 날은 서예 수업이 없는 날이라 경순 씨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비 오네요. 우리 따로 만날까요? 경순 씨한테서 바로 답이 왔습니다. 좋아요. 설렁탕 어때요? 저는 웃었습니다. 요즘 제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은 서예 수업, 수요일은 보건소 건강체조, 금요일은 경순 씨, 정희 씨와 점심. 별것 아닌 일정 같지요? 그런데 저한테는 이 일정이 참 소중합니다. 내가 선택한 일정이니까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있는 시간들이니까요. 가끔 남편 생각이 나지 않냐고요? 납니다. 45년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밥을 먹다가 문득, TV를 보다가 문득, 남편이 좋아하던 걸 보다가 문득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들 때 예전처럼 아프지 않습니다. 그냥 그랬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그 사람과 나는 45년을 살았습니다. 좋은 것도 있었고 나쁜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의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실패일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 사람 덕분에 미경이와 현수를 얻었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힘든 세월을 버틸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덕분에 지금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잃었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상담 선생님이 마지막 상담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강한 분이에요. 강하다는 게 참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처럼 이른이 넘어서도 나를 찾으려고 하는 것, 그게 진짜 강한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울었습니다. 강하다는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평생 예쁘다는 말도 들어봤고 착하다는 말도 들어봤고 고생했다는 말도 들어봤는데 강하다는 말은 처음이었습니다. 요즘 제가 서예 시간에 즐겨 쓰는 글귀가 있습니다. 질강살려. 뜻은 이렇습니다. 봄날은 길고 강산은 아름답다. 늦게 피는 봄꽃도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이른 하나에 피는 꽃도 꽃입니다. 늦었다고 아름답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혹시 저와 비슷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오래 살았는데 내 이름이 없어진 것 같으신가요? 오래 살았는데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시나요? 오래 살았는데 나를 위해 단 하루도 써본 적이 없으신가요?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됩니다. 이른이 넘어도 됩니다. 여든이 돼도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한 가지 찾아보세요. 내가 먹고 싶은 걸 오늘 먹어보세요. 그게 첫걸음입니다. 저는 이순자입니다. 1953년생 71. 결혼 45년 차. 지금은 혼자 삽니다. 그리고 지금이 제 인생에서 제일 나다운 시간입니다. 이게 행복인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비가 온다고 했습니다. 경순 씨랑 설렁탕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서예를 배운 지 어느덧 8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붓을 잡는 것도 어색했는데 이제는 먹을 가는 것부터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먹을 갈 때 그 소리가 좋습니다. 사각사각. 마음이 차분해지는 소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너무 빨리 갈면 안 돼요. 성질 급하게 갈면 먹이 거칠어져요. 천천히 힘을 빼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 너무 빨리 살았구나. 성질 급하게. 힘을 너무 주고. 먹을 천천히 가는 것. 그게 요즘 제가 배우는 것입니다. 아들 현수가 내려왔습니다. 현수는 서울에서 중소기업 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45이 됐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현수가 밥을 먹으면서 물었습니다. 엄마, 아버지랑 완전히 끝난 거예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고 천천히 밥을 먹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끝났다는 게 뭔데? 이혼이요. 서류상으로는 아직 부부야. 그런데 같이 살지는 않아. 현수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저는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현수야. 엄마가 어떻게 사는 게 이상한지 안 이상한지는 엄마가 결정하는 거야. 알겠지? 현수가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 대화가 끝나고 나서 저는 속으로 뿌듯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 이상하지. 엄마도 몰라. 이렇게 말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아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작은 것 같지만 저한테는 큰 변화였습니다. 현수가 가기 전에 현관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건강하게 잘 지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고.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 잘 지내. 그리고 현수야. 네. 너도 집에서 설거지 좀 해라. 며느리한테 다 떠넘기지 말고. 현수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웃었습니다. 엄마 요즘 달라졌어요. 그래. 달라졌어.
아들에게도 당당해진 이순자 씨. 그런데 이 다음에 이분 인생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깁니다. 남편이 다시 찾아온 겁니다. 짐을 싸들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남편이 찾아온 건 겨울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봤더니 남편이 캐리어를 끌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왜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 여자랑 끝났어. 저는 잠깐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남편이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아마 제가 문을 열어줄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와도 되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안 돼요.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순자야. 나 이순자예요. 순자 아니고. 남편이 어색하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이순자 씨, 나갈 데가 없어. 저는 말했습니다.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저는 한참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런데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문을 열어줬을 겁니다. 뭐 먹었어요? 밥은 먹었어요? 하면서 안으로 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한 잔 끓였습니다. 이튿날 남편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해. 나 잘못했어. 저는 한참 그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45년 동안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남편한테서 미안하다는 말을. 이상하게 가슴이 저렸습니다. 그런데 그 저린 감정이 다시 받아들이겠다는 감정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그 말이 지금 저한테 필요한 건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 갈 곳 알아서 찾아요.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경순 씨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순 씨가 박수를 쳤습니다. 언니, 잘했어요. 진짜 잘했다.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도 무서웠어. 문 닫을 때 무서운데 닫은 거잖아요. 그게 더 대단한 거예요. 경순 씨 말이 맞습니다. 무서운데도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용기라는 걸 이제 압니다. 예전에 저는 용기가 두렵지 않은 것인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두렵지만 하는 것. 그게 용기입니다. 남편은 결국 현수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현수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다시 들어가고 싶다는데. 저는 말했습니다. 현수야. 그건 나랑 아버지 사이 일이야. 내가 끼어들지 않아도 돼. 근데 아버지가 갈 때가. 현수야. 네. 아버지 아들이 너잖아. 아버지 걱정되면 내가 모셔도 돼. 그건 내 선택이야. 근데 엄마한테 압박하는 건 안 돼. 현수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했습니다. 아들의 압박도 부드럽게 넘긴 이순자 씨. 그런데 이 다음 이분 인생에서 가장 뜻밖의 일이 생깁니다. 바로 이분이 직접 글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글을 썼을까요? 상담 선생님이 한 가지를 권유해 주셨습니다. 어머니, 일기를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일기요? 네. 거창하게 쓸 필요 없어요. 오늘 뭘 먹었는지, 뭐가 좋았는지, 뭐가 싫었는지. 그냥 그날 솔직하게. 저는 평생 일기를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기 쓸 시간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 바쁜 삶에서.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문구점에 가서 작은 노트를 샀습니다. 표지가 파란색인 노트.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2024년 11월 1일. 날씨 맑음.
오늘 경순 씨랑 설렁탕을 먹었다. 설렁탕이 맛있었다. 경순 씨가 웃겼다. 집에 오니 조용했다. 조용한 게 싫지 않았다. 잘 자야겠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쓰고 나서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하루를 정리한 것 같은 느낌. 내 하루가 존재했다는 느낌. 일기를 쓰다 보니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매일 뭔가를 먹었는데 그 먹은 것들이 다 제가 고른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좋아하는 것 위주로 밥을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국물 요리를 좋아하니 국을 끓이고 남편이 생선을 좋아하니 생선을 구웠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날은 파스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귀찮은 날은 라면을 끓였습니다. 제가 외로운 날은 경순 씨한테 전화해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이 선택들이 다 저였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게 삶이었습니다. 일기를 한 달쯤 쓰다 보니 조금씩 긴 문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서예 시간에 선생님이 내 글씨를 칭찬해 주셨다. 선이 안정됐다고.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45년 전 담임 선생님 생각이 났다. 글씨가 예쁘다고 하셨던 그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못 됐다. 그런데 지금 붓을 잡고 있으니 늦게나마 그 꿈에 가까이 온 것 같다. 꿈은 다른 모양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보다. 이걸 쓰고 나서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꿈은 다른 모양으로 이루어진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구나. 정혜 씨가 어느 날 제 일기를 잠깐 봤습니다. 제가 보여준 겁니다. 정혜 씨가 읽더니 말했습니다. 언니, 이거 글이 참 좋네요. 소박한데 마음에 와닿아요. 저는 쑥스러워서 웃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쓴 거야. 아니에요. 이거 블로그에 써봐요. 요즘 이런 글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블로그라는 말에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내가 무슨 블로그야. 컴퓨터도 잘 못하는데. 요즘 핸드폰으로도 다 돼요. 마이너스. 블로그를 시작하게 된 건 정혜 씨 덕분이었습니다. 미경이한테 부탁해서 핸드폰에 블로그 앱을 깔았습니다. 미경이가 사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2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아직도 가끔 헷갈립니다. 사진 올리는 법을. 그래도 했습니다. 첫 번째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달았습니다. 71 처음으로 홍어 무침을 해먹었습니다. 그 글에 홍어를 처음 혼자 해먹던 날 이야기를 썼습니다. 45년 동안 남편이 싫어해서 못 먹었던 것. 이제 혼자가 되어서 처음으로 해먹었다는 것. 울었다는 것. 맛있어서. 글을 올리고 나서 사흘 뒤에 확인해 봤습니다. 댓글이 17개 달려 있었습니다.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저도 남편 때문에 못 먹는 음식이 있어요. 공감합니다. 엄마 생각이 나서 눈물 났어요. 이른의 블로그를 시작하시다니 대단하세요. 글이 참 따뜻해요. 계속 써주세요. 저는 그 댓글들을 읽으면서 울었습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한테 닿았다는 것. 내가 쓴 글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 이런 기쁨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평생. 블로그를 시작한 이순자 씨.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고 이분의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분한테 정말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지역 신문사였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이 인터뷰가 이분의 삶을 또 한 번 바꿔놓았습니다. 블로그를 시작하고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역 신문사 기자라고 했습니다. 블로그를 보고 연락했다고.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저는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요. 기자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야기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어머니 이야기가 많은 분들한테 위로가 될 것 같아서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위로. 내 이야기가 누군가한테 위로가 된다면. 이틀 고민하다가 수락했습니다. 인터뷰 날 기자분이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젊은 여자 기자였습니다. 30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저를 보더니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블로그 글 정말 잘 읽었어요. 특히 홍어 무침 글에서 많이 울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울었어요? 어려서부터 홍어 좋아해요? 기자분이 웃었습니다. 저도 이제 좋아해요. 어머니 글 읽고 처음 먹어봤어요. 인터뷰는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살아온 이야기, 결혼 생활, 남편이 떠난 것, 혼자가 된 것, 서예를 시작한 것, 블로그를 시작한 것. 기자분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행복하세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행복하다는 말이 뭔지 아직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뭘 먹고 싶은지는 알아요. 오늘 어디 가고 싶은지는 알아요. 오늘 누구를 만나고 싶은지는 알아요. 그게 행복이면 행복한 거겠죠. 기자분이 메모를 하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말이 기사 제목이 됐으면 해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71 처음으로 내가 뭘 먹고 싶은지 알게 됐습니다. 기사가 나온 날, 미경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기사 봤어요. 엄마 사진도 나왔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나왔다더라. 엄마 사진이 너무 이쁘게 나왔어요. 웃고 있는 거. 그 말에 저도 다시 기사를 봤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들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 제가 편안해 보였습니다. 예쁜지는 모르겠지만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기사가 나오고 나서 블로그 방문자가 늘었습니다. 댓글도 늘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딱 이런 상황이에요. 아버지한테 버림받고 혼자 계신데 너무 힘들어 하셔요. 이 기사를 어머니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 댓글에 직접 답글을 달았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해주세요. 이제 시작이라고. 늦은 게 아니라고. 어느 날은 이런 댓글도 달렸습니다. 저는 42인데요. 남편이 싫어할까봐 못 먹는 음식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색깔 커튼을 못 달고 있어요. 어머니 글 읽고 오늘 커튼 바꿨어요. 저는 그 댓글을 읽고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42. 그 나이에 알면 저처럼 이른 애 알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기뻤습니다. 제 이야기가 그분한테 무언가를 줬다는 게 블로그, 신문 기사 그리고 쏟아지는 댓글들. 이분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한테 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이분한테 가장 큰 변화가 된 것이 있습니다. 뜻밖에도 그것은 남편과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이 대화가 이분의 마음을 완전히 정리해 주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남편한테서 오랜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벚꽃 필 때 잠깐 볼 수 있냐?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한 번은 볼게요. 벚꽃이 만개한 날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남편은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혼자 살면서 밥을 제대로 못 먹은 것 같았습니다. 볼이 홀쭉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조금 안쓰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안쓰러움이 예전처럼 나를 잡아 끌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안쓰럽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그냥 느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많이 변했네. 그랬어요? 달라 보여. 뭔가 더 단단해진 것 같아. 저는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남편이 잠시 아래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바보같이 살았어. 순자한테도 미안하고, 아이들한테도 미안하고,
그 여자한테도 결국 못된 짓만 하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 그냥 살면서 뭔가 허전했어. 그게 뭔지 몰랐는데 그 허전함을 그 여자로 채우려 했던 것 같아.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당신 허전함은 나도 채워줄 수 없었어요. 그건 당신이 스스로 채워야 하는 거니까. 남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 나도 허전했으니까. 45년 동안.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남편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진짜로. 저는 그 말을 듣고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그 미안함은 나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 자신한테 해요. 당신도 당신 삶을 잘못 산 거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남편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순자는, 이 순자는 참 강해졌다. 저는 웃었습니다. 원래 강했어요. 당신이 몰랐던 거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공원에서 헤어지면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또 볼 수 있어?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디서 뭘 하든 상관없어요. 나는 내 갈 길 갈게요. 그러다 마주치면 또 보는 거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서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늙었구나. 나도 늙었겠지. 그런데 나는 지금 살아있구나. 아주 선명하게 살아있구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벚꽃이 또 한 번 바람에 날렸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랬습니다. 아주 파랬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하늘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한 줄만 썼습니다. 오늘 하늘이 이렇게 파란 걸 나는 이른이 되어서야 봤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글에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저도 오늘 하늘 봤어요. 저도 하늘 사진 찍었어요. 저도 늦게 봐도 되나요? 마지막 댓글에 저는 직접 답했습니다. 됩니다. 오늘 보면 됩니다. 지금이 딱 좋은 때입니다. 오늘 아침도 6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창밖에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잠깐 더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눈 뜨면 바로 일어나야 했습니다. 밥을 지어야 하니까. 누군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은 조금 더 있어도 됩니다. 나 말고 기다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쓸쓸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유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일어나서 커피를 끓였습니다. 창가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목요일. 서예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무엇을 쓸까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이 이번 달은 사계절을 주제로 쓰자고 하셨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저는 봄을 쓰고 싶었습니다. 늦게 피는 봄꽃. 그게 저 같아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가방을 챙기면서 거울을 봤습니다. 이른한 살의 얼굴. 주름이 많습니다. 머리도 많이 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얼굴이 싫었습니다. 늙었다는 게 싫었습니다. 지금은 이 얼굴이 그냥 제 얼굴입니다. 이 주름 하나하나가 제가 살아온 증거입니다. 울었던 날, 웃었던 날, 힘들었던 날, 그래도 버텼던 날. 이 얼굴이 이순자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서예 수업이 끝나고 경순 씨, 정희 씨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경순 씨가 말했습니다.
언니, 요즘 블로그 댓글 엄청 많이 달리던데요. 그러게. 나도 놀랐어. 정혜 씨가 말했습니다. 언니 이야기가 많은 사람한테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좋은 거야, 그게. 저는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위로. 내 이야기가 위로가 된다는 것. 나는 평생 위로를 받고 싶었는데, 이제 내가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받으려고 했는데 주게 됐으니.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집에 돌아오는 길에 꽃집 앞을 지나쳤습니다. 노란 프리지어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프리지어. 좋아하는 꽃입니다. 향이 참 좋습니다. 봄에만 피는 꽃. 한 다발 샀습니다. 집에 와서 꽃병에 꽂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으니 환해졌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꽃을 사온 적이 없었습니다. 꽃이 뭐가 좋냐고 할 것 같아서. 지금은 내가 좋으면 됩니다. 내가 좋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꽃을 바라보면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프리지어를 샀다. 노란색이 예쁘다. 내일 또 봐야겠다. 내일도 이 꽃이 피어 있을 테니까. 나도 내일 피어 있을 테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게 제 오늘입니다. 서예 수업. 친구들과의 점심. 프리지어 한 다발. 일기 한 줄.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별것 아닌 하루가 전부 제 것입니다. 누가 정해준 게 아닌 내가 선택한 나의 하루.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혹시 오늘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한 번이라도 물어보셨나요? 밥을 먹을 때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었나요? 쉬고 싶을 때 눈치 보지 않고 쉬었나요?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 사람한테 했나요? 이것들이 당연한 것 같지만 많은 분들에게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저도 이른이 될 때까지 몰랐으니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40이어도, 50이어도, 60이어도, 70이어도 오늘이 나머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내 이름을 불러보세요. 나직하게 한 번만. 그게 시작입니다. 저는 이순자입니다.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살 겁니다. 내 이름으로. 이순자 씨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45년. 그 긴 세월이 한 남자의 짧은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무너진 건 남자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건 이순자 씨가 45년 동안 쌓아온 벽이었습니다. 나는 괜찮다는 벽. 나는 필요 없다는 벽. 나보다 남이 먼저다는 벽. 그 벽이 무너지고 나서 비로소 이순자 씨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자 씨 자신에게 대한민국 어딘가에 이순자 씨와 같은 분들이 수없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그분들께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비슷한 사연을 갖고 계신 분 혹은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신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 등장인물의 이름과 일부 내용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에도 대한민국 실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